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2018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시승하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미드사이즈 SUV이고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SUV라는 본래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되는 모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나오는 SUV들은 거의 대부분 올로드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에 반해 그랜드 체로키는 오프로드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은 그랜드 체로키 역시 올로드에서의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이 많이 좋아지긴 했죠. 국내에는 3.0 디젤과 3.6L 가솔린 두 가지 엔진이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0 디젤의 썸밋 트림입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트림은 리미티드와 오버랜드, 썸밋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트림인 썸밋은 디젤 모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차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랜드 체로키 중에서는 가장 비싼 차죠. 현행 모델은 4세대고요. 2011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가 좀 됐죠. 보통 이런 성격의 차는 풀모델 체인지의 기간이 긴 편인데, 그것을 감안을 해도 이 그랜드 체로키는 좀 변화의 폭이 적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2018년형의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랜드 체로키의 얼굴은 전형적인 지프의 얼굴인데, 예전부터 내려온 그런 디자인을 조금씩 개선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 그랜드 체로키의 얼굴이 좀 신선하다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다들 그릴을 되게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그릴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 헤드램프 역시도 마찬가지죠. 헤드램프도 차 크기 대비해서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디자인 트렌드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미국 차답게 외관에는 크롬이 많이 쓰였어요. 보통 미국 차들이 외관에 좀 크롬을 많이 쓰고, 휠도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그랜드 체로키 역시도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 안개등 주변, 그리고 측면 유리라든가 그 사이드 스커트에도 크롬이 많이 쓰였어요. 이 차가 지금 좀 어두워서 티가 그렇게 안 나는데, 만약에 좀 밝은 색이었으면 이런 크롬 때문에 더 번쩍거리는 느낌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 전고라고 하죠. 키가 크면은 실제보다 더 커 보이는데, 이 그랜드 체로키 역시 그렇습니다. 전고가 1765mm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 키가 높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면에도 크롬 라인이 두 개나 들어갔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림을 나타내는 썸밋 로고는 그 오른쪽 트렁크에 붙고요. 사륜 시스템도 약간 다른 게, 오버랜드와 썸밋에는 리어 엑셀에 LSD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 성능에 좀 더 유리하죠.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사이즈는 265에 50R 20입니다. 차에 덩치가 있다 보니까 20인치 휠을 껴도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이 트림에 따라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오버랜드와 썸밋은 265에 20인치인데 리미티드는 265 60에 18인치 휠입니다. 예, 실내는 소재가 좀 편차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좋은데 안 좋은 부분은 좀 평균보다 떨어지고, 예를 들면 이 A필러에 적용된 소재 있잖아요.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부드러운데 손으로 만져도 되게 촉감이 부드러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고급차들에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이 소재가 이 A필러부터 이 천장까지 쭉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소재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실내는 좀 전체적으로 딱딱한 분위기예요. 예전에 비하면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나오는 SUV들 또는 그 비슷한 사이즈의 SUV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실내의 소재라든가 디자인은 좀 전반적으로 딱딱한 편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높이도 좀 높은 편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하면은 꽤 밑으로 내려간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엄밀히 보면은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트림 등에 적용된 가죽은 좀 부드러운 편이고 괜찮은 편인데, 이 버튼류들이 디자인도 그렇지만 좀 딱딱한 편이죠. 그리고 모니터는 8.4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크기 자체가 작은 건 아니죠. 8.4인치면은. 근데 요즘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와이드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는 좀 직사각형이거나,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이니까 좀 올드해 보이죠. 마치 PC에서 옛날에 그 CRT 모니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미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마세라티와 비슷하죠. 지금 내비게이션 밑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이제 큰 메뉴인데, 라디오라든가 뭐 미디어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컨트롤에 들어가면은 열선 시도,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이런 기능 등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메뉴들이 많은 건 좋은데, 이게 모니터 안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예를 들면은 운전을 하다가 통풍 시트를 틀고 싶으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이 컨트롤을 누르고 여기서 눌러야 되니까 좀 몇 단계 거치긴 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 밖에 물리 버튼이 있는 게 좀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후방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데 누르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 화질이 썩 좋은 편이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 차급이 되면은 어라운드 뷰가 있는 게 좋죠. 사실은 주차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차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메뉴에서 바로 설정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안전 보조 기능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메뉴의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미러와 와이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메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컨트롤을 눌러도 되지만 이 앱에 누르면은 좀 더 세분화된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백업 캠의 경우에는 주행을 하면서도 계속 후방 화면을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예,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은 뭔가 좀 트럭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이죠. 물론 미국에서는 SUV나 미니밴까지 모두 다 트럭으로 크게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좀 투박하고 어딘가 좀 트럭을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센터페시아에 적용된 이 다이얼이나 버튼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다이얼인데 특히 이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의 경우에는 좀 얕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한 번에 잘 안 잡히기도 해요.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 역시도 좀 길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는 공조장치 액정이 없는 건데 물론 공조장치를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바람 세기라든가 온도가 표시가 되긴 해요. 근데 공조장치에 자체적인 액정이 없으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몇 도인지 몇 단인지 좀 잊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공조장치 하단에는 자동 주차와 파킹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에코와 스포츠 모드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 이런 주행 모드 버튼이 이 센터페시에 붙은 건 약간 좀 이채롭죠. 보통은 뭐 핸들에 있거나 아니면 기어 레버 주변에 있거나 그런데 이 그랜드 체로키는 센터페시아, 그러니까 공조장치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에코 모드가 같이 꺼져요. 그러니까 동시에 켜질 수가 없는 거죠. 기어 레버 앞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커버의 크기에 비해서 안쪽의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 노트 5인데 넣어보면은 이게 지금 가로로 안 들어가죠. 어제 오늘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둘 곳이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컵홀더를 두 개 다 쓴다는 조건 하에서. 그리고 이 안쪽에는 옥스와 USB 단자 두 개가 마련이 되고요. 이 안쪽에도 좀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어요. 기어 레버는 차의 덩치에 맞게 좀 두툼한 타입이고요. 이 PRND를 오갈 때에는 좀 너무 부드러운 나머지 좀 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는 4WD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과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오토를 놓고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샌드와 스노우, 머드, 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2단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열면은 이렇게 얕은 수납함이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키인데 키도 좀 약간 좀 투박한 편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 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안쪽에도 12V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대에는 차의 크기에 맞게 림도 약간 두껍고요. 이 크기 자체도 좀 큰 편이죠. 이 림은 소재가 가죽과 우드 두 가지인데 이 가죽의 부분은 조금 미끄러운 편이에요. 손으로 잡으면. 반면에 이 우드 부분은 오히려 이 손바닥에 더 쫙쫙 감깁니다. 왼쪽 스포크에는 트랙 컴퓨터와 전화, 음성인식 버튼이 있고요. 이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버튼은 크루즈 컨트롤 전용인데 좀 흥미롭게도 크루즈 컨트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라고 하죠. 그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ACC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야 활성화가 되고요. 이거는 차간거리 조절이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눌러서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키면은 ACC가 아니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야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나눠놓은 게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차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계기판도 일반적인 디자인과 조금 다르죠. 뭔가 오프로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늘인데, 바늘이 되게 짧죠. 보통은 계기판에 적용된 바늘이 이렇게 짧지 않은데 이 차는 바늘이 좀 되게 짧은 편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눈금 또는 디지털 속도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좌우 양쪽에 표시되는 정보를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가운데 액정에 다른 메뉴를 선택을 해도 상단에는 항상 디지털 속도계가 표시가 됩니다. 시트는 크기가 충분한 편이고요. 쿠션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단단하니까 오히려 등이 좀 편안한 느낌이 드는데, 이 아래쪽 방석의 경우에는 좀 오래 운전하면 약간 좀 엉덩이가 아픈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시트의 만족감은 괜찮은 편인데,
이 방석 부분의 이 가죽을 보면은 이것도 지금 약간 울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은 생각보다는 좀 내려가는 편이고요. 조절은 모두 전동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는 스티어링 휠도 조절을 모두 전동식으로 하고요. 패들 시프트 밑에 보시면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거는 오디오 조절입니다. 왼쪽은 선국이고 오른쪽은 볼륨이네요. 차가 크니까 도어 트림도 굉장히 큰데 그에 반해 도어 포켓의 면적은 그렇게 아주 큰 편은 아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2열의 무릎 공간은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한 수준이에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 하고도 조금 남는데 이 정도면은 뭐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하죠. 근데 2열의 무릎 공간이 산타페나 소렌토에 비하면은 약간은 부족합니다. 산타페 소렌토의 경우에는 거의 주먹이 3개가 들어갔거든요. 반면에 이 차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제가 앉아도 머리와 천정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충분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차는 2열의 거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시트도 보시면 형상이 좀 극단적으로 이쪽을 파놨죠. 그러니까 무릎 공간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2열 시트는 전체적인 거주성이 좋은 게 일단 2열 시트가 쿠션이 조금 짧긴 하지만 전체적인 착자감은 좋고 무엇보다도 이 등받이 각도가 뒤로 좀 꽤 많이 뉘어지는 편이에요. 참고로 저쪽 편은 제가 거의 90도로 세워놓은 상태이고 이쪽 편의 6편은 뒤로 최대한 누인 상태인데 이러면은 꽤 많이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센터 콘솔 박스 뒤에 열선 시트와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송풍구 방향의 바람 이 레버인데 보통 2열 시트의 송풍구에 이게 있는 거는 좀 드물죠. 이 차가 좀 높다 보니까 이 가운데 부분이 보통 블록 솟아 올라 있잖아요. 뒷바퀴 골림이나 사륜은. 근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2열 시트의 가운데에 앉아도 생각만큼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특징 중에 하나가 2열 시트 가운데 부분의 이 쿠션인데 그 양쪽에 있는 시트보다 여기가 되게 푹신푹신해요. 이 가운데 있는 시트의 쿠션이. 그리고 2열 유리는 최대한 내려도 이만큼이 남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남는 차가 많지는 않죠. 트렁크 용량은 800L,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689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이 트렁크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런 고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양쪽에 3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보고서 저기다 쇼핑백 같은 거를 걸 수 있는 고리죠. 이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많아요. 다른 차들은 보통 1개, 2개 있는데 이 차는 양쪽에 3개씩 총 6개가 있어요. 그리고 12V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가 전동식이긴 한데 이 닫는 버튼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트렁크 개폐 버튼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닫는 버튼이 저쪽에 있죠. 예,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좀 실내로 들리는 편이에요. 이게 마치 나는 3.0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차보다는 좀 큰 엔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소리가 들어오는 편이고, 근데 음색은 조금 달라요. 보통 디젤 엔진은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둥둥둥둥 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엔진 소리도 다른 디젤과는 조금 달라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는 좀 전해져요. 보통 피아트 계열 쪽의 이 디젤은 좀 진동이 많은 편인데 그거 생각하면은 억제를 이 정도면은 좀 한 건데 평균에 비하면은 좀 있는 편이고, 반면에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은 꽤 억제가 잘 돼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좀 들어오는 편이고 진동은 운전대로는 있지만 시트는 좀 적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리터 V6 디젤 엔진과 ZF 디자인의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이미 뭐 다른 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최고 출력은 250마력이고요. 이 250마력의 최고 출력은 3600rpm에서 나오는데 디젤인 것을 감안을 해도 그 호전수가 조금 낮은 편이죠. 참고로 유럽에는 190마력의 저출력 버전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이렇게 천천히 운전할 때, 그러니까 회전수가 뭐 대략 한 1000rpm, 1200, 1300 이럴 때에도 엔진 소리가 좀 들어오는데 그 음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음량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한테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4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저속에서의 움직임 또는 기동성이라고 하죠. 그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보통 가속 페달 많이 안 밟고 이렇게 살짝 밟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가 의도한 것만큼 이 차가 움직여 주거든요. 이 차가 전체적인 방음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이지만 이 하체의 소리
보통 타이어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도로에서 이 속도로 달리면은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고 타이어 소리만 들리는데, 보통은 이 차는 이렇게 한 1700, 1800rpm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소리는 좀 약하게 들리고, 다른 차와 달리 반대로 타이어 소음은 좀 상대적으로 덜 들린다고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좀 들리니까 타이어 소리가 좀 덜 들리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좀 잘 달리는 차이고,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변속기는 8단이 적용이 되는데, 다른 차를 타본 경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BMW라든가 뭐 다른 랜드로버 차에 적용된 그런 ZF의 8단만큼 작동 질감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변속 충격이 툭툭하고 좀 있는 편이고, 물론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타나지만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회전을 계속 사용을 해서 변속을 하다 보면은 이 클러치가 안쪽에서 좀 미끄러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하체의 느낌은, 또는 승차감은 프레임과 모노코크의 중간 정도라고나 할까요? 원래 그랜드 체로키가 유니보디를 사용을 해서 프레임을 쓴 뭐 지프 렉스턴이라든가 그런 SUV보다는 더 좀 매끄럽고 승용차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전형적인 온로드 차의 그런 또 승차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코노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제가 최근에 탔던 그런 SUV들 있잖아요, 올로드 성향의 그런 차들에 비해서는 언더스티어가 더 많이 나고, 그리고 좀 코너를 빨리 돌면은 확실히 좀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좀 타이어의 문제도 있는 거죠. 자동차에서 가장 양립하기 어려운 게 올로드와 오프로드의 주행 성능을 둘 다 잡는 건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 그랜드 체로키는 이 올로드 성능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 차가 코너 빨리 돌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이제 워낙 무거워요. 그래서 저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은 너무 이렇게 확 저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조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쏠렸던 무게가 되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차에도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 버튼은 여기에 있죠. 이게 그 가운데로 세밀하게 가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가 거의 이쪽 차선에 붙으면은 그때서야 조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선 이탈만 방지해주는 시스템이죠. 요즘 신차에 탑재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차선 중앙으로 잘 지키면서 가는 그런 게 대세고 거의 기본화가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차선 이탈을 이렇게 방지해주는 정도여서, 만약에 주변에 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처럼 양손에 손을 떼고 이렇게 운전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탑재된 몇몇 미국 차들처럼 이렇게 유지 시간은 좀 긴 편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속력은 일상 용도로는 괜찮은 수준이에요.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하고 치고 나가는 힘은 좀 적을 수 있는데, 의외로 꾸준하게 속도가 올라가고요. 나중에 가면은 좀 속도가 많이 더뎌지긴 하죠, 가속력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차가 좀 키가 높잖아요. 무게도 무게지만 키가 높아서 그만큼 공기저항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가속력이 처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3리터 엔진에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가속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상용도로 타고 다니기엔 충분한 가속력이고요. 특히 초반의 가속력이, 그러니까 기어비가 좀 촘촘해서 초반의 가속력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서스펜션이 좀 상하의 움직임이 있는 편인데, 저속에서 타고 다니면은 이렇게 상하로 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또 의외로 좀 탄탄해요. 그러니까 상하의 움직임이 적어지죠. 물론 이 차가 어느 속도가 이상이 되면, 대략 100km 이 정도 되면은 서스펜션이 그 고속 모드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이 계기판에 에어로라고 뜹니다. 그 상태에서는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그 저속에서 이렇게 출렁거릴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속도가 낮아도 이 서스펜션이 에어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차는 운전을 해보면은 이 스포츠 모드일 때의 서스펜션이 좀 어떻게 보면 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좀 요철 구간에서는 타닥하고 좀 진동이 좀 더 올라오긴 하지만, 그 롤이 좀 적기 때문에 일반 모드에 비해서 이게 더 일상 용도로 다니기에 승차감에도 더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로드 성향의 그런 SUV들 있잖아요. 그 차들만큼의 그렇게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를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제 사시기 전에 그 시승을 먼저 꼭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차감은 모노코크와 프레임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둘이 구분을 한다면은 프레임 쪽이 약간 좀 더 가깝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철 구간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뭔가 좀 우당탕탕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서스펜션은 상하의 움직임이 크긴 한데
그 움직임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뭔가 좀 끈적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어제 오늘 그랜드 체로키 디젤을 오랜만에 타봤습니다. 확실히 그랜드 체로키 같은 차는 좀 시간이 지나도 상품성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전한 그 좀 매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나온 지가 좀 됐거나 아니면 모델 체인지가 임박했거나 그러면은 최근에 탔던 다른 신차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상품성이 처음에 탔을 때보다는 좀 떨어진다 라고 좀 느끼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약간 좀 비껴나 있고 SUV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탔을 때의 그런 상품성만큼 이 차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나 또 상품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차가 무슨 주행 질감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이렇게 매끄럽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승용형 타입,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승용형 타입의 SUV를 기대를 하신다면 이 차는 좀 맞지 않고요. 다른 차를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지만 또 여차하면은 주말에 험로도 탈 수 있고 뭐 그런 양면적인 기능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게 그랜드 체로키의 예나 지금이나 장점 같습니다. 예, 이거는 선입견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그랜드 체로키를 타보면 확실히 이 차는 좀 남성에 더 어울리는 차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운전하는데 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차는 무겁잖아요. 무겁고 좀 딱딱하고 좀 뻣뻣하고 심지어는 운전대도 좀 무겁고 물론 가속 페달은 좀 가벼워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운전하는데 힘이 들고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뭐 저런 앞쪽에 있는 저런 차들보다 나긋나긋한 편이 아니라서 확실히 남성에게 더 어울리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3.0 디젤에 기대하는 수준, 그러니까 뭐 2.0이나 2.2 디젤만큼 연비가 좋진 않아요. 반면에 저 주행거리 있잖아요, 자녀거리, 그거는 생각만큼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비가 좀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차가 좀 기름통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차는 좀 기름통이 커야죠. 기름통이 작으면은 주유소 자주 가는 것도 좀 불편하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성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매니아층을 위한 그런 매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그랜드 체로키 디젤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